안녕하세요. 피부 관리숍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전에는 공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시 대학이라도 다녀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학업에는 영 흥미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학원이며 과외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도 별로 소득이 없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며 포기를 할 정도였어요.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미용에는 관심이 많아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죠. 20살이 되어서 바로 자격증을 취득해 숍을 오픈했는데 손이 야무지고 꼼꼼하다며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했어요. 입소문을 듣고 오시는 잘 산다는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고졸이지만 사업 수완도 좋고 한 달 수입도 꽤 많은 편이죠. 그에 반면에 저희 남편은 말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성실하게 다니고 비행이라고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저와 남편은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산남 중 가장 순했던 남편이 드센 여자를 만난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히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고졸이라도 야물딱지게 일하고 밥벌이 하는 걸 보시고는 좋아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의 형들 아내인 형님들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형 2명이 있었는데 형님들이 마치 남편을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저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난리가 아니었죠. 어머, 막내 동서, 대학도 안 나오고 숍 차린 거야? 아니 그러면 고졸이라고 말해도 손님들이 오나?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학벌도 다 보기도 하던데. 피부 관리숍은 관리만 잘하면 되죠, 형님들.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깔끔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가 가서 뭐해? 돈 열심히 벌어야 콕딱지만한 곳에서 벗어나지. 괜찮아, 괜찮아. 그니까 말이야. 성인 되고 지금까지 쭉 관리숍 했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일할 때 아니야? 지금도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관리받으러 가? 형수님들, 아니에요. 저희 결혼하고 신혼집도 다 수진이가 마련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몸만 들어가는 건데요, 뭐. 어머, 아, 그래요? 뭐, 친정이 잘 사나 봐? 뭐 그냥 평범하죠. 저희 숍이 좀 잘 돼서 시간 말씀해 주시면 맞춰볼게요, 형님들. 결혼을 앞두고서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형님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어려운 거 아니냐면서 얘기를 했지만 남편이 신혼집도 모두 제가 해가는 걸 말하니 두 형님 모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그때 이후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두 형님들은 저의 고졸의 핑계를 삼아 이런저런 속 긁는 얘기들을 했죠. 제가 임신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비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 동서, 요즘 임신 준비한다며? 아직 신혼인데 좀 더 즐기지 그랬어. 아, 저희 나이도 있고 이제는 슬슬 임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 그래도 임신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엽산이나 이런 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동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양제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네? 왜요? 아니, 동서는 고졸이고 공부에도 영 흥미 없었다며.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아이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더라고. 그렇지? 맞아요, 형님.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아니, 우리 막내 서방님은 머리도 똑똑해서 걱정 없는데, 아이는 엄마 머리 담는다고 하니, 아유, 걱정이 많겠어. 아, 그런 건 별로 걱정 안 하는데요? 아니, 왜 걱정을 안 해? 동서는 아직 아예 안 나와봐서 모르는구나. 요즘은 공부 못한 애들이 오히려 왕따 당한다니까. 아휴, 내가 다 걱정이다.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은 또 빨라서 그런 거 금방 하는데 동서 아이 낳고서는 부지런히 공부시켜야겠어. 에이, 형님들. 아이가 절 닮으면 야물딱져서 더 잘 살죠. 남편도 오히려 저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두 형님들은 모두 명문대학까지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살림만 했죠. 저도 주부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남편을 통해서 들어보니 형님들은 남편들 돈으로 아이들 태어났을 적부터 도우미를 쓰고 애들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는 항상 마지막까지 있다가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형님들에게 한 소리를 듣고 올 때면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저를 항상 달래주었습니다. 형수님들 하는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당신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 부럽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내 일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학벌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참 상하네. 그러게. 나도 형수님들 그렇게 말하는 거 당황스럽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다음에 그런 소리 또 하면 내가 바로 화낼게. 아휴,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어머님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는데 오히려 형님들 눈치에 못 살겠다니까? 형들이 그냥 지나가서 그래. 요즘도 집안일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청소업체 불러서 집안 청소시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둘이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지 매번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돈도 다 써버리니까 형들도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아주버님들 오셔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내가 다 화나는데. 첫째, 둘째 형님은 서로 죽이 정말 잘 맞았어요. 집도 가까워서 거의 매일 만나는 듯 했어요. 가끔 두 아주버님이 우리 집으로 와서 남편과 술 한 잔씩 마시며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과간이었죠. 학벌로 항상 무시하는 형님들을 보면 집안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라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반면 시어머니는 자식들의 삶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어릴 적에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시모가 가정 경제를 책임졌는데 남편 말로는 시모 성격이 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시모는 쿨하시고 시원시원하셨어요. 명절 때도 각자 보내자고 먼저 연락이 오실 정도였고 저희보다 더 바쁘신 분이셨죠. 1년에 특별한 날을 빼고는 시모와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모든 식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네? 갑자기요? 아니, 어떤 분이신데요? 연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놀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지금이랑 달라질 건 없어.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하고 그 사람 집으로 나만 들어가는 거니까 명절이라고 찾아올 필요도 없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 엄마, 그래도 어떤 분이신지는 저희도 알아야죠. 안 그래도 조만간 자리 마련할 거야.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도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야 말하게 되었네. 엄마,
나는 엄마 결혼하는 거 찬성이야. 지금까지 엄마 혼자 외롭게 지냈잖아. 우리도 다 독립하고 난 좋아. 저도 좋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혼자 계셔서 마음이 아팠는데 누군가 옆에 계시다면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내 의견 존중해줘서 고맙다. 근데 어머님,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 왜 그러냐, 큰애야? 아니, 저는 혹시나 그분이 어머님 재산이나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지? 요즘은 재산 노리고 황혼에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결혼하시는 거, 그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런 분을 만나실 것 같지도 않고. 네, 저도 어머님 좋은 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만간 자리 마련하신다고 하니 그때 한번 봬요. 시어머님께서 결혼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형님들은 결혼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며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남편이 전해준 말을 듣고 나서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당신, 형수님들이 왜 결혼 반대하는지 알아? 왜? 그냥 그거 아니야? 어머님 재산 노리고 오는 남자일까봐. 아니, 엄마 결혼하면 유산 나눠야 되니까 그런 거야. 어? 정말 그런 소리를 했어? 나도 황당했다니까. 형들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엄마가 결혼 발표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더라고. 형도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반대해야 하나 싶다면서 연락이 온 거야. 참나, 난 형은 다를 줄 알았는데 형수나 형이나 마찬가지였어. 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어? 그래서 어머님 결혼한다는 걸 반대했던 거고? 난 전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어. 오히려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누가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지. 참, 생각이 다르긴 하네. 형님들이 반대를 한 이유를 알고 나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님들의 태도는 예비 시부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부는 법대 교수였어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셨고 주변에서도 평판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함께하는 결혼이다 보니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도 나누고 저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말 놓으세요. 저희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네, 저희 반대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같이 모이는 자리를 종종 마련하면서 친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나요? 아유, 네. 너무 좋죠, 아버님. 어머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아버님 이렇게 뵈니까 딱 좋으신 분인 거 알겠네요. 맞아요. 어머님 이렇게 좋으신 분 만나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유, 고마워요. 이쪽은 막내 며느리라고 했죠? 저희 대학 근처에서 숍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피부관리숍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이 많겠어요. 조만간 가족들 따로 한 번씩 보고 싶은데 시간은 괜찮겠어요? 관리숍 운영하면 밤낮 없이 일을 하시기도 하니까요. 네, 시간 맞춰서 쉴 수 있으니 언제든지 환영해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마치 반대를 한 적 없다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들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예비 시부께서는 웃으면서 모두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자녀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으시다며 각 가정마다 시간을 잡아서 만나보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가족 모임이 끝나고 얼마 뒤 시모가 연락을 해 왔습니다. 막내야, 우리 시간 될 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겠니? 일하고 있어서 시간 내기 힘들면 차라도 한잔 하자꾸나. 아니요, 어머님. 시간 괜찮아요. 저녁에 식당 가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 같이 드세요,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어머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음식은 아무거나 괜찮아. 괜히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아니니? 아니요. 저도 잘 보여야죠. 어머님 곁에 계실 분이신데 저희가 잘 대접을 해야죠.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약속날 시모에게 예비 시부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물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모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도 챙겼죠. 두 분은 저희 집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예비 시부께서 감동을 했다며 저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오늘 식사 자리가 정말 감동이었어. 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면 저도 정말 감사해요. 나도 젊었을 적에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아내도 자녀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고.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한 번을 따뜻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었어. 오로지 아내랑 아이가 원하는 건 돈이었거든. 아이가 크고 나니까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이도 더 이상 나를 찾지도 않아. 가족이라는 게 뭘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받으니 정말 감동이네. 막내야, 고맙다. 메뉴들 하나하나 신경 써주어서 정말 고마워. 나도 너에게 너무 감동했어.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제가 친딸은 아니지만 딸이 되어 드릴게요. 화기애애한 자리가 끝이 나고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른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 사실 홀 어머니의 막내 아들이라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아 있고 엄마랑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라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엄마를 생각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두 분이 너무 감동했다고 하셨어. 난 당신을 이렇게 키워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려. 그런 어머님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시니까 믿을 수 있어.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셔서 정말 좋다. 엄마가 사실 말은 안 해도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신 것도 처음이거든. 아마 걱정도 많으셨을 거야. 근데 당신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니 엄마가 면이 사셨대. 너무 고맙다고 전해 달라셨어.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며 저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저의 노력을 알아주고 고마워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가족끼리만 모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결혼식은 되도록 크게 올려야 하는 거라며 성하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마지막인데 결혼식 제대로 올리셔야죠. 거기다가 나중에 결혼 소식 아시는 지인분들은 또 이런 거 서운해 하셔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초대하실 분 많으시겠지만 아버님은 대학 교수신데 더 많으시잖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입방아에 오르고 그냥 한번 탁 결혼식 하는 게 나아요. 아유, 그러냐? 나도 너무 오래전에 결혼식을 올려서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다른 지인들도 있으니 같이 초대를 해서 올려야 하나 싶기도 하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가족들끼리만 하는 것보다 소소하게 지인들 불러서 하는 것도 파티 분위기도 나고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겠죠? 늙은 나이에 결혼한다고 주책이라고 할까 걱정이긴 한데 이것도 추억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어머님. 결혼식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네, 저도 도울게요, 어머님, 아버님. 고민을 하던 끝에 주변 지인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자신들이 다 준비를 하겠다며 그냥 따라서 오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망의 재혼식 날 시부모님께서는 주변 지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저희는 따로 지인들을 초대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형님들 지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피로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님들이 저를 부르더니 다른 방으로 가야 한다며 얘기를 했어요. 동서는 거기 아니고 이쪽이야. 저기 가서 밥 먹으면 돼. 네? 왜요? 다들 저기서 밥 먹는데 저는 왜 저기 가서 밥 먹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저쪽은 고졸방이고 이쪽은 대졸방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나눴으니까 가서 밥 먹어. 네? 아니, 고졸, 대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그냥 저 이쪽으로 갈게요. 아니, 동서.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고졸은 저쪽에 가서 밥 먹는 거라니까? 아니, 형님. 이상한 걸로 나누지 마세요. 이상한 걸로 나누다니. 지금 결혼식이 급이 있는데 어떻게 안 나눠? 보면 모르겠어? 아버님이 초대하신 분들 다 대학 교수님들이고 고학력자 분들인데 저기 껴서 밥 먹으면 뭐라고 하는지 이해나 하겠어? 동서, 막내 동서 뼈 부러지겠다. 그렇게 팩트 폭력하면 어떡해? 암튼 막내 동서는 저기 가서 밥 먹어. 알았지? 처음 형님들이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가려고 했지만 두 형님들이 제 양쪽 팔을 끌면서 고졸방으로 가라고 밀어내는 바람에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화를 내려던 찰나에 옷을 갈아입고 나온 시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빠, 이제 오셨어요? 저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까요?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 아직 밥 안 먹은 거야? 엄마 결혼식 준비한다고 고생이구나. 너희들도 아직이니? 네? 네. 근데 동서, 왜 아버님한테 아빠라고? 아이고, 놀랐구나. 막내가 우리를 엄마 아빠로 생각하겠다고 하더구나.
아직 밥 안 먹었니? 근데 막내는 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아, 그게요. 형님들이 저기는 고졸방이라고 저쪽 가서 밥 먹으라고 하길래요. 대졸방에 가면 고졸인 제가 이해를 못할 거라나 그러더라고요. 뭐? 큰애야, 이게 무슨 말이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농담으로. 농담? 너 예전부터 학벌로 이상한 얘기 하더니만 여기서까지 그러고 있는 거냐? 일단 결혼식 끝나면 다시 얘기하자. 시모와 시부의 표정은 싹 굳어버렸고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얘기를 하자며 말씀하셨죠. 시모는 두 아주버님에게 형님들 모두 집으로 보내라고 화를 내셨고 피로연 내내 형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모, 시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집 앞에서는 두 형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고졸이라더니 해야 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도 못하는 돌대가리였어? 뭐? 돌대가리?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학벌로 차별하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 고졸? 대졸이신 그쪽들은 나만큼 할 수나 있고? 아니 그렇고 똑똑하신 분들이 왜 집에만 있으시대? 뭐야? 너 지금 전업주부라고 무시하는 거니? 전업주부? 당신들은 그냥 백수지 주부가 아니고 주부는 집안일을 해야 주부인 거고 아주버님들이 버는 돈 족족 빨아먹는 기생충 아니야? 그런 기생충들한테 그따위 소식을 듣는데 화가 안 나겠니? 이게 정말 본색이 나오네. 그래, 본색 나온 김에 물어보자. 어떻게 아버님 구워 삶은 거야? 혹시 싱글싱글 웃으면서 꼬셨니? 정말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사람을 대할 때 그딴 식으로 대하나 봐? 뭐? 야, 너야말로 웃기지 않니? 친아빠도 아닌데 뭔 아빠? 소름 끼친다 야. 그래, 뭐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대졸이라는 사람 수준하고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사람 무시할 줄이나 알지. 뭐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으니. 내가 불쌍해서 봐준 거니까. 대졸이신 잘나신 두 분 말이 맞는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학력자인 시아버님께 물어본 것뿐이니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판단해 주시겠지. 남편은 두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했고 두 형님들은 모두 남편들 손에 끌려갔습니다. 씩씩대며 들어온 집에서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며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두 형님들의 어이없는 만행은 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집에도 찾아갔지만 형님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약속까지 다 잡고 있었는데도 음식은커녕 갈 음식점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형들이 부랴부랴 음식점 잡아서 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대학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있으면 아이들 과외로 붙여달라고 성화해. 대학에 자리 있으면 일하게 해달라고 성화해. 난리가 아니었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난 그런 것도 몰랐네. 그니까 나도 듣고 황당했네. 왜 갑자기 아버님 그러면서 살갑게구나 했더니만 다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야. 참나. 아니 그럼 나한테는 왜 그랬던 거야? 아마 당신을 좋아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감동했다는 걸 형수님들이 알았던 모양이야. 더 친해지면 자신들한테 뭐 떨어질 것도 없겠다 싶었는지 그런 유치한 일이나 저지른 거겠지. 참나, 정말 황당하네. 내가 한 번도 대학 나오질 않았던 걸 후회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대학을 가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니까. 아휴, 당신 진짜 스트레스였구나. 형수들 괜히 부러워서 그런 거야. 당신은 자기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항상 찾는데 쥐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배 아픈 거지. 아휴, 어머님이 정말 난감하셨겠다. 아, 그러니까 엄마도 그때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 형수님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랑도 다 싸워서 난리도 아니었나 봐. 남편이 전해준 얘기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두 형님들은 대학 교수이신 예비 시부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 듯 했어요. 거기다가 고졸인 저를 예쁘게 보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행을 다녀오신 시모랑 시부는 가족들을 다 부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너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었니? 살림을 어떻게 하든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냐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 너희가 금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한번 나눠봤다. 나는 다른 것보다 돈 버는 걸로 나눠볼란다. 너네는 지금까지 돈 한 푼도 안 벌었으니 이제부터 집안 가정부로 살아라. 그동안 남편 돈 쓰면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애들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놀러 다닌 거 다 알고 있다. 너네가 먼저 치사하게 금 나눴으니까 나도 나눠볼 테니 불만 없겠지?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정주부라 돈 번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너네가 언제 살림을 냈어? 애들도 어린이집 보내놓고 내팽개 쳐놓고는 무슨 말이 많아? 앞으로 가족 모임 할 때마다 큰애네 집, 작은애네 집에 갈 거다. 음식은 직접 다 조리하고 준비해, 알았니? 안 그러면 너네 살고 있는 집 도로 다 내놔라. 어머님. 잘못했어요. 잘못? 사과는 내가 아니라 막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이 이렇게 학벌 가지고 차별할 거였으면 내가 먼저 너네 받아주지 않았어. 무슨 학벌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 잘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알았다. 앞으로 모임은 큰애 작은애네 집에서 하는 걸로 하자. 너희 하는 거 보고 쫓아내든 말든 할 테니 알아서 잘하거라. 원래 시댁 모임을 하면 항상 밖에서 외식을 했었지만 시모는 앞으로 첫째, 둘째네 집으로 가서 밥을 먹는 걸로 하겠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서 다 내쫓을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 후로 여러 번 시댁 모임을 가졌지만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모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며느리들에게는 큰 소리 한 번도 치지 않으셨던 어머님도 그날 이후로는 음식 맛에 대해서도 평가를 살벌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뭐니 음식이? 평소에 음식을 할 줄이나 알아야 내놓지 원?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죄송해요. 다시 해올까요? 아니, 가정주부가 된 게 어떻게 음식 하나 간을 못 맞추니? 이런 거 하고 다들 먹으라고 내놓은 거니? 다시 간해서 올게요. 내 할 일을 잘해야 남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아니, 내 할 일을 잘해도 남한테 뭐라고 할 권리는 없어. 근데 너는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한테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거냐? 앞으로 쭉 이렇게 몰 거니 다음번엔 제대로 준비하거라. 크게 혼쭐이 나고 정신 차릴 줄 알았던 형님들은 어느 날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토로하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은 안 하지.
그래. 어디서 여우같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살살 꼬리를 쳐? 너 다 알고 그런 거지? 우리 엿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더니 이렇게 혼이 나고서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지능은 성적순이 아니라더니 지금 그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 알아요? 고졸이라고 무시했죠?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어머님 말 안 지키겠다고 하고 이사 가면 되겠네요. 야, 우리가 어떻게 나가니? 지금 집에서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림하면서 그 집값 다 한 거야. 어머님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지금까지 놀러 다니면서 살림이며 육아며 다 내팽겨 치셨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살림? 뭘 해야 다 값을 했다고라도 하죠.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안 했어요.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셨는데 대졸이신데 집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으신가 봐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제가 마련하고 온 거라서 시어머님이 더 좋아하셨는데 대졸이신데 그 정도보다 더 해오신 거 아니셨어요? 저는 고졸이라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시어머님이 말씀하셔도 안 무서운 거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요? 너 돈 잘 번다고 유세 떠냐? 니까 짓게 하는 게 남들 치작거리밖에 더 돼? 그럼 너흰 나만큼이나 벌 수는 있고? 아니 내가 버는 반의 반만큼은 할 수 있니? 평생 남들 흉이나 보고 차별이나 하고 산 니네가 사회 나가면 뭐라도 될 줄 아니? 너넨 지금 열심히 일해도 내 발끝만큼도 못 벌어. 하긴 자랑할 수 있는 게 학벌밖에 더 있겠어? 그리고 불만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어머님한테 얘기해.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집 한 채 해오면 되겠네. 울그락불그락 얼굴을 붉히던 두 형님들은 저의 얘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와 시부는 종종 저와 따로 만나 식사도 하셨죠. 남편 없이도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형님들은 시댁 모임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학벌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도 한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지금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댁 집안의 분열이 시작된 건 시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시모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시모는 우울증이 왔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며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시모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시부가 항상 시모 곁에 있으셨을 때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그런 건지 시모도 그 뒤를 따라가려 하시는 것 같아 가족들의 걱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이 악화됨과 동시에 큰 형님의 한마디에 가족 간의 분열이 오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죠. 처음 형님의 한마디는 재산 문제였어요. 시모의 건강 악화로 인해 평일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식구들이 시댁에 들려서 시모를 살폈었는데 저희 부부가 들렸을 때 형님 내외가 먼저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온 걸 몰랐는지 방에서 대화 나누는 걸 듣게 되었고 남편은 형님의 말을 듣는 순간 방문을 박차고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형수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전부 다 달라고요? 형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건강이 약해지셨다 해도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형수님,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 드리세요. 당장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어머,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재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형제들끼리 나눠주지 말고 저희한테만 달라고 했던 건데 그 말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버님도 떠나셨는데 어머님도 언제 떠나게 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갑자기 와서 앞뒤 상황 파악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머님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서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나쁜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동안 하늘 일이 많으니까 타당하게 요구한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봐도 전웅이 네가 말이 좀 심했던 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네가 너희 형수한테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버님도 시모의 재산에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형님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형님 내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사이 동서내외까지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와 형님네가 싸우고 있자 동서내외는 당황했는지 저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형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분위기가 심각하게 이어졌다고 설명을 해주는 순간 서방님이 얼굴을 붉히더니 저희 옆에 서서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가 형님 내외를 쪼우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모가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서 싸울 생각인 거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바엔 차라리 내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큰며느리 너는 올 때마다 재산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와선 맨날 내 큰아들한테 재산을 전부 다 넘기라는 거야.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손이 사람이면 나이값을 해야지. 너희들만 재산을 가져가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밑에 동생들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을 건 뻔한데 왜 이렇게 혼자서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우리 집안의 큰아들인 네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니? 맨날 부모 돈만 빼먹을 생각만 하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장남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손을 벌려야지.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내가 너희들 때문이라도 절대 먼저 눈 감을 일은 없을 테니까 내 재산은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고 계셨는지 형제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자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이때부터 가족들과의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네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면 되는 건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들의 몫이 제일 큰 거라며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거라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죠. 아무리 돈이 좋다곤 하지만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왔는데도 형님 내에 한 번 시작된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위태롭게 지내던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집에 계신 시모랑 바람 쐬러 갈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동서는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길래 동서와도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리고 주말에 아침 일찍 시모와 동서 내외를 데리고 서해 바다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한 뒤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있었는데 제 뒤를 따라오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끌어당겼어요. 형님, 제가 오늘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문제 때문인데요. 큰형님이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님은 워낙 바빠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는 평일에 퇴근하고 시간을 내서 가끔 가는데 큰형님이 계속 끈질기게 와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모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형님은 이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말해드리는 건데요. 며칠 전에도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작정 찾아와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세상 떠나는 날조차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어머님의 재산에 상당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말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실까봐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동안 어머님을 계속 압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정말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건강이 더 악화되실까봐 한바탕 난리가 나도 무조건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던 거예요. 동서의 말에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이 알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세 형제들 중에 남편 성격이 제일 조용한 편인데 한번 이성을 잃어버리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 큰 형님이 시모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누구 하나 세상을 떠나야 끝날 것 같아 저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건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하루 종일 시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 집에 있으면 그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 시모의 휠체어를 끌어들이고 있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형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시모를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힘들지도 모른다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나만 괜찮으면 시모를 모셔도 되냐는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날 일정을 마치고 시댁에 들려 동서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계시면서 쓸데없는 생각과 지독하게 괴롭히는 큰 형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서 갑작스럽게 생활하게 되셨지만 남편이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이 돼서 그런지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집 나르는데 고생한 동서네와 함께 저녁에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낸 뒤 동서네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 아주버님인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버님이었고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안 계시다는 걸 확인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천천히 설명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죠.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엄마가 혼자 집에 계시는 게 항상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이 사람이랑 의논하고 결정했던 것 뿐이야. 그렇다고 형이 모실 건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 문제로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이 난리를 쳐야 돼?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도 많이 피곤하셔서 지금 방에 누워 계시니까 피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 어머님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이런다고 장남인 내가 재산을 나눠줄 것 같아? 아무리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조만간 식당 하나 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중간에서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잖아. 어머니랑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나와봐. 오늘 아예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누가 내 허락 없이 어머니를 너희 집에 모시래? 내가 모실 거니까 다시 짐 다 챙겨놔. 한 번만 더 이런 쓸데없는 짓 하다가 걸리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 일에 끼어들면 참을 수 없다고.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이 사람이 화내는 걸 원치 않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부터 왜 어머님을 모셨는지 알아요? 동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한 짓에 대해 전부 다 알려줬겠냐고요. 저희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달라고 계속 압박하셨잖아요. 매일같이 찾아가셔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었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자식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아주버님을 낳아주신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이랑 형수님이 그때 그 난리를 친 이후에도 계속 엄마 집에 찾아가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함부로 행동했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 옵소매를 걷어봐.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양쪽 팔이 전부 다 멍투성이더라. 당신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남편은 눈동자가 흔들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곤 시모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더니 양쪽 팔을 확인했는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남편은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을 노려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이거 놓고 얘기해. 내 통장으로 가지고 계신 돈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길래 잡아 끌어당겼는데 방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시려고 하길래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막내 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이걸 벌써 일러 바친 거냐? 막내 재수씨가 생각보다 입이 싸네. 그래서 뭐 어쩌려고? 나한테 주먹이라도 올리려고?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먼저 내 얼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너희 집 재산도 탈탈 털어줄 테니까. 여보, 방에 들어가서 엄마 모시고 나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집으로 가서 대화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지금 어머님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요.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동서, 방금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랬어? 한번 해봐. 우리 동의 없이 어머님을 함부로 모시고 간 거에 대해 할 말 많으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냐? 내가 너희들이 싸우는 꼴 보고 싶어서 배 아파 나은 줄 알아? 돈이 문제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면 이런 일도 없는 거지? 내일 당장 내 전 재산 전부 탈탈 털어서 사회에 기부할 거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얘 며느라,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시모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으면서 몸을 벽에 기대시고 형님 네에게 화를 내셨어요. 시모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남편도 하루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음날 전부 다 처리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거들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내동댕이 친 뒤 시모를 부축해드리고 있던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시모를 들어안아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의 주먹이 아주버님의 얼굴로 날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가 보는 앞에서 서로 뒹굴면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비틀거리시던 시모는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었어요. 이미 형제지간은 깨져버린 상태였고 아주버님 옆에서 형님이 계속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형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따로 대화 좀 하자고 밖으로 불렀어요. 형님은 조금도 죄책감 같은 건 없는지 되려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꺼내더군요. 형님 때문에 지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으로 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형님 것도 아닌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도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조금도 걱정이 안 되세요? 동서가 지금 병실에서 어머님을 간호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대요. 이러다가 정말 세상 떠나시기라도 하면 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갈 사람은 원래 때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어머님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병들어 가시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떠나셔야 이 지긋지긋한 일도 해결이 되지. 어차피 어머님 세상 떠나면 동서랑 볼 필요도 없어. 인연 끊을 건데 잘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어머님 옆을 지켜드릴 거고요. 절대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제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거니까 형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형님은 제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면서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장남인 아주버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거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당연히 법적 싸움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시모가 깨어나시면 가지고 계신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전부 다 기부하시게끔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와 동서는 시모를 지켜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모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 좋게 해결을 보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온 저희 부부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시모의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지 못하시는 시모를 보고 오열을 하면서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한동안 형님 내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시모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셨는지 정신을 차리실 수 있으셨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이 싸웠던 그날 이후 건강은 더욱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해도 된다며 퇴원을 권했고 그렇게 저희 집으로 다시 모실 수 있었어요. 시모는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를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헐뜯고 인연을 끊게 되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를 제외하고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내가 큰아들 몰래 너희들한테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너희 삼형제에게 똑같이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기부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전에 너희 아버지 뜻이기도 했고 너희들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능력이 되잖아. 남편과 서방님의 의견은 나머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이 일치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서방님도 동의했고 시모는 남편과 서방님의 결정에 일정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형님이 시모가 태어난 사실을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형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시모가 잘 퇴원을 하셨는지 물어보더니 조만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할 거라면서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다며 최대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식사 초대에 가지 않을 생각이라며 시모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형님은 시모가 또다시 쓰러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면 좋게 풀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잡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사 초대 날짜는 어버이날이었고 아주버님이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그때 오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더 클 거라는 말에 시모도 할 말이 있다면서 어버이날 때 형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어버이날인데 그날만큼은 문제없이 지나가길 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는 형님 내외의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이 오고 가족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형님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이었고 갑자기 바뀐 형님 내외의 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희는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둘러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었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가고 있는데 형님이 시모 옆에 앉더니 손수 만든 막걸리라며 시모에게 맛보시라고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술은 안 된다면서 말리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드리는 거라며 시모가 마시길 부추기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형님이 따라주신 막걸리를 들이켰고 맛이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순간 집안을 돌아다니던 제 딸이 형님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손에 들고 있던 탁상 달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이 왜 할머니가 죽는 날로 되어 있냐며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8일날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 뒤 시모가 세상 떠나는 날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달력을 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뒤 시모가 배를 움켜쥐시더니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저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의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강제로 개워내게 만들었습니다. 서방님은 형님이 들고 있던 막걸리를 뺏어들어 냄새를 맡는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고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아주버님이 막걸리를 뺏으려는 걸 온 힘을 다해 막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시모는 쓰러지셨고 제가 시모를 안고 있는 사이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손을 올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막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가 비염이 심하셔서 냄새를 맡지 못하시는 걸 이용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왕 쓰러진 거 그대로 곱게 세상 떠나면 되지. 왜 또다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내 허락 없이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돈 나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마음대로 기부를 해? 내가 너희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경고를 한 거야. 내 허락 없이 쓸데없는 술을 쓰다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너희들은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아직 반응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몸에 조금도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나 봐. 워낙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동서와 서방님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남편까지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먹어서 그런지 반응이 늦게 오고 있었는데 점점 뱃속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했고 가족 전체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 내외는 모든 음식에 조금씩 농약을 섞어놨고 시모가 마신 막걸리에는 농약이 한가득 들어있던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가족 모두 무사했고 남편이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최대한 빨리 구토하게 만들었던 게
시모를 살릴 수 있었다며 치료만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희 가족 모두는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재산 문제로 가족 전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형님 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도적인 계획 범행에 현재 법적 처벌로 3년의 징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족들 모두 무사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욕심이 부른 행동은 아직까지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시모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에 앞서 일부 재산을 저희 부부와 동서 내외에게만 똑같이 나눠 주셨어요. 형님네는 그런 충격적인 짓을 꾸미지만 않았어도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갔을 텐데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시모의 건강 문제로 현재 공기 좋은 곳으로 모두 이사를 해서 현재 동서네와 저희는 가깝게 지내며 어머님을 살펴드리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이 찾을 수 없게 모든 흔적을 지운 뒤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님네가 저희들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네요.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까지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뉴스나 기사거리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이 당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탄히 지내고 싶어요. 시모도 형님네가 없으니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큰 사건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가족이라 해도 돈 문제가 걸려 있다면 저희처럼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여자입니다. 여기에 사연을 올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야 살 것 같아서 여기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잘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바로 잡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저에게 오게 되니까요. 처음에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바람의 전조 증상 있잖아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변명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늦을 것 같다든지 회사 회식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여자의 촉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무서운 것 같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더니 결국 잡히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그 꼬리를 잘라줘야 한다 생각했고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당신과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몰랐을 것 같아?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보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다 알고 있는 나한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진짜 열심히 나가서 그 여자랑 놀다 오더라. 10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 나한테 왜 아빠는 엄마랑 같이 안 있고 다른 여자랑 있냐고 나보고 불쌍하대. 이런 말 하는 아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래? 첩이라고 그럴까? 원래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다 똑같다고 말해야 하는 거야? 정도껏 해야지. 나도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우리 아들한테 못 볼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더 이상은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어. 이혼하고 우주랑 단둘이 행복하게 살 거야. 당신이 생각 없이 몸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보여주려고. 미안해. 정리하려고 그랬어. 정말이야. 당신이랑 우리 우주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당신 말처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자, 봐봐. 무릎도 꿇었어. 나 당신이랑 결혼한 지 12년이 넘었잖아. 그동안 무릎 꿇은 적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안 될까?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 진정 좀 해줘. 남편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딱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했어요. 결국 제가 강하게 나오자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심했어요. 결과가 뻔히 보였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너무 한심해서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 양가 집안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자기는 깨끗하고 가정에 충실한 가장의 이미지로 남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에게 걸리기 전의 얘기였죠. 시부모님이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셨고 그리고 저에게도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무릎 꿇었죠. 하지만 더 이상 남편에 대해 미련이 없었고 한 번 바람난 놈 또 바람 피운다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한결같이 얘기하셔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들 얼굴 또한 보지 말라고 강하게 선 그었습니다. 시부모님 손자 얼굴 못 보는 게 말이 되냐며 오열하셨고 하루아침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고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셨지만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제 다리를 붙잡고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뒤돌아 가정법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3개월의 기간은 저에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렇게 될 거 뻔히 알면서 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만났던 바람난 여자, 저보다 젊었어요. 아들 낳고 뱃살 트고 운동에도 잘 빠지지 않는 축 처진 몸매는 전신 거울을 봤을 때 저도 보기 싫을 정도로 군데군데 살집이 있었지만 아기 가지기 전에는 저도 몸무게 49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나이 먹고 찌는 살 어쩔 수 없었고 그런 제가 당연히 아기도 없는 탄력 있는 여자를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저도 남편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고 맛있는 거 먹으러 여행 다니며 제 삶을 즐겼을 거예요. 먼저 꼬신 놈도 남편 놈이고 결혼하자고 매달린 놈도 남편 놈이죠. 연애 때는 좋은 말만 늘어놓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좋은 말, 고생한다는 말 해준 적 없었습니다. 서운한 감정 다 참고 제 몸이 망가져도 행복한 가정 하나 보고 버텨왔는데 남편의 바람은 제가 10년이 넘게 힘들게 쌓아온 기둥을 망치로 부쉈습니다. 쓰러지면서 산산조각이 났고 붙이려 애써봐도 다시 세우려 애써봐도 깨진 건 다시 붙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바람난 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저에게 있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잊고 살게 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 애썼어요. 하지만 2년의 기간은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아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밤만 되면 왜 아빠는 같이 살지 않냐고 물어봤었죠. 그럴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일찍 왔어. 우리 우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매일 눈물 흘린다며. 미안해. 모든 게 내 행동 하나로 이렇게 되어버리니 정말 가슴 아프다. 내가 정말 멍청했나 봐.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 똑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텐데. 오늘은 우주랑 저녁까지 같이 먹고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문제 생기면 전화할게. 당신도 이혼했는데 이렇게 계속 마주치는 거 힘든 거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아들 우주가 잘 커야 하잖아. 이렇게라도 노력해야 상처를 덜 받지. 그걸 아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우주한테까지 상처를 줘?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뭐해? 늦지 않게 들어와. 아들은 남편이랑 하루 종일 놀 생각에 들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혼하기 전에 그래도 아들이 남편 껌딱지여서 퇴근만 하고 들어오면 남편 옆에 붙어 다녔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새삼 다시 떠올랐고 이혼하고 따로 사는 게 2년이 지났음에도 적응되지 않았어요. 그런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 아들의 스트레스도 심해졌는지 생전 없었던 틱 증상까지 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주의를 줬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면서 한쪽 눈만 깜빡거리더니 음성틱까지 동반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 때문에 아이의 인생까지 망치게 될 것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가 괴로웠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조금씩 좋아지길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상당한 우울증이 왔었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결국 남편의 조건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다들 아실 거예요.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신의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도저히 보기 괴롭다며 슬퍼했고 2년의 기간 동안 많은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재결합하기 전에 남편이 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2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며 오로지 저와 아들만 생각하며 일만 했다고 여러 가지 증거물을 보여줬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 생각했다. 다시 마음 잡고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네가 다시 재결합한다고 했을 때 시엠이 잠도 못 자고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앞으로 우리 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한다고 했으니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땐 시엠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앞으로 좋은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 남편과 재결합하고 시댁에 방문 드렸지만 제 마음은 아직까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에도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심각할 정도로 반대를 하셨죠. 쉽게 이혼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왜 다시 재결합하냐고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없으니 어쩌겠어요. 최대한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저희 부모님도 자식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파서 하는 말이라고 힘들어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그동안 지켜보았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똑같은 입장이었고 서로 이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2년이라는 공백의 기간 동안 생긴 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합치려면 또다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신없는 날들이 지나갔고 모든 걸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한 식구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틱 증상이 점점 완화가 되었고 우울증 치료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게 가정 불화로 생긴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번 계기로 제발 정신 차리고 가족을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길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재결합 이후 단 한 번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던 저는 조금씩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갔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오래간만에 같이 술을 마셨고 이런저런 대화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남편이 묘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재결합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랑을 나누려 분위기를 잡는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너무 늦은 새벽 시간이라 술에 취한 사람이 잘못 누른 것 같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당황해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빨리 나오라고 급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죠. 재결합하면서 이사를 했었는데 저희 집을 알고 있는 여자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빨리 나오라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당황했는지 기다려보라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늦은 새벽 시간에 동네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장난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뭐? 늦은 새벽 시간? 너야말로 지금 나랑 장난해? 네가 잠적한다고 해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그럼 나는 어쩔 건데?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잖아. 왜 재결합한다고 난리야? 이혼하고 나서 행복하다며. 이제는 나랑 함께 평생을 같이 살겠다며. 그런데 당신은 태어난 우리 딸 셀이 놔두고 다시 저 여자한테 간 거야? 이래서 혼인신고도 끈질기게 안 했던 거구나? 저기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이 자식이 도대체 뭐가 좋아서 재결합하신 거예요? 정신 나가셨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다가 온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왔다고요. 이 나쁜 놈 때문에 우리 집안도 풍비박산이 난 상태라고요. 그리고 이 통장 이거 뭐야? 이게 왜 당신 가방에서 나오는데? 우리 엄마 통장이 왜 당신 가방에서 나왔냐고? 똑바로 대답해.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우리 엄마 당장 살려내. 당신 다리 잡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이 나쁜 놈아. 저는 둘의 대화를 듣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땅만 바라왔어요.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그동안 저에게 들키지 않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상간녀한테는 좀 침착하라며 진정을 시키고 있었어요. 정말 하늘이 2번 무너지는 느낌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서로가 침착해야 제대로 된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 남편과 이혼하고 제가 몰랐던 상황을 일단 그녀에게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남편은 그녀에게 곧바로 달려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애원하고 있었으니 이중적인 성격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에 더해 재결합했을 때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고 아이가 최근에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그녀를 회피했고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 정상적이 아니라서 마음이 더 쏠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피해만 다니다가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찾아오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올라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가 남편에게 던진 통장에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총 5억이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보다 왜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5억의 통장을 건네주었는지가 의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첩첩산중이라고 점점 더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자
남편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이 바닥을 찍었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며 애원했지만 그녀의 말이 더 솔직해 보였고 거짓이 없어 보여 이제 막 태어난 그녀의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남편을 현관 밖으로 밀쳤습니다. 그러자 현관문을 잡고 절대 나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아들이 깨어나 무슨 일이냐며 눈을 비비면서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현장을 들켜버린 상황에서 아들은 자기 아빠가 또 실수를 했다는 걸 눈치채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먼저 진정을 시켜야 할 것 같아 남편을 있는 힘껏 밀쳐서 현관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급하게 달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다며 모든 일이 좋아질 거라고 진정시켜줬습니다. 현관 밖에서는 그녀와 남편이 시끄럽게 싸우고 있었고 그러다가 남편은 저에게 나중에 다 설명한다며 기다리라고 얘기한 후 그녀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도 분위기가 좋았고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몇 분 사이로 땅과 하늘이 바뀌는 상황이 생겨버리니 제 자신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늦은 새벽 남편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잠이 든 상태였죠. 도대체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 여자한테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해봤어? 왜 내 주위에서 맴돌아 나랑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건데? 재결합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다 깨끗이 정리했다며. 그런데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일만 했다면서 그 여자와 함께 지내고 딸까지 낳았으니 더 이상 두고 볼 필요도 없겠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남편이랑 절대 같이 살 수 없지. 이런 모습 내 아들이 커서까지 보는 거 원치 않아. 나중에 크면 내 마음 알겠지. 그때까지 그냥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겨도 그 순간 잘 넘어가면 별일 없을 거야. 우리 그냥 다시 예전처럼 남남으로 돌아가자. 그 여자랑 새 출발하길 바래. 정말 내가 그동안 봤던 쓰레기 중 최악이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준비 중이었다고. 당신한테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어 계획하고 있었다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어. 조금만 기다려줘. 예전처럼 돌려놓을게. 또다시 우주가 이상한 증상을 보였으면 좋겠어? 저 여자의 어머니가 나한테 5억이나 주면서 매달리는 것도 뿌리쳤어.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흥분한 남편은 아무 말이나 막 뱉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5억에 관해 얘기를 꺼냈고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에게 있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5억의 통장을 가방에 숨겨 깊숙이 박아놨는데 그걸 그녀가 발견해서 가지고 온 거였어요. 분명 남편은 점점 더 안 좋은 길로 들어서는 게 느껴졌고 벼랑 끝에 몰린 입장 같아 그녀의 어머니와 무슨 상황까지 벌어진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물쭈물거리면서 말을 꺼내지 않으려 하자 준비해두었던 캐리어를 현관으로 갖다 놓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당장 가서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두려워하는 얼굴 표정을 보였습니다. 한심했죠. 나이 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게 답답했어요. 제가 나가려고 아들을 깨우려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다려보라고 손톱을 깨물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뭔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침착하게 앉아서 설명하라고 얘기했고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네요. 당신은 나 믿지? 정말 미안해.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과 우리 아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녀 또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모든 마음을 접고 당신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녀가 임신한 걸 알게 되었고 그녀의 어머님이 임신 소식을 듣곤 절대 보내줄 수 없다며 애원을 하셨지. 자기 딸 인생도 망칠 거냐며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내 귀는 닫혀 있었고 오로지 원래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머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5억이 담긴 통장을 건넸는데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으셨고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연히 신고를 해서 응급실에 보내드려야 했는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쓰러진 그녀의 어머님을 두고 밖으로 나왔지. 5억이 담긴 통장은 아까 들은 대로 가방에 숨겨놨었어.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세상 떠나게 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건지 감정적으로 돌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저와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다며 경찰서에 가길 원했어요. 충분히 그녀의 어머님이 살아계실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걸 보고도 방조했기 때문에 사실상 죄질은 무거웠습니다. 또한 제가 듣게 된 이상 눈 감아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 감아달라며 말하지 않으려 했다가 제가 떠날 것 같아 두려워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속마음을 꺼낸 거라는 이해 불가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너무 극에 달았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친정집에 잠시 가야 할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냥 집에 있길 바라고 있었지만 강력하게 나오는 행동에 기가 죽은 남편은 친정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 탄다는 거 자고 있는 아들 자기 차에 태워서 안전벨트를 착용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차에 올라탔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택시도 잡힐 것 같지 않아 친정집으로 아무 말 없이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그녀만 없으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며 그녀를 향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회피하려고만 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 말라고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습니다. 뒤에서 아들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소리치며 울고 있었고 차는 점점 그녀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붙잡고 있는 핸들을 반대편으로 강하게 틀었고 차는 미끄러지면서 그녀가 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속도에 미끄러진 차는 회전을 하며 그녀와 부딪히게 되었고 저희도 전봇대에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잃었는지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에 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아들부터 찾았고 다행히 아들은 제 옆에 있었어요. 안전벨트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살펴보니 저 또한 가벼운 타박상 정도였고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옆에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는지 수술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 또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걸어 나온 의사는 충격적이게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지는 차에 등을 부딪히면서 허리에 문제가 생겼는지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었고 남편은 그녀보다 더 심각한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기억 없는 진단 결과에 시댁 집안은 오열하고 있었고 급하게 달려온 또 다른 어떤 분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그녀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 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 씁쓸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몸 상태가 문제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쇼크를 동반한 경련이 일어나 아무래도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다시 정밀 진단을 하게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뇌출혈이 일어나기 시작해 다시 한번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버티지 못한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안겨줘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제일 힘들어했던 건 제 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정신이 이상해지셨고 결국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남편이 잠깐의 일탈로 벗어나 했던 행동들이 안겨준 끔찍한 결과들이었고, 사람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있어 모든 걸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녀 또한 안타깝게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입장인데 전적으로 그녀의 아버지께서 돌봐줘야 한다는 게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찾아가 남편이 그녀의 어머니한테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전부 진술하였고, 결과적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수사는 종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아들과 저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받게 된 기억들을 지우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잊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아들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는 거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만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좋지 않아 여행마저도 쉽지 않네요. 집에만 있으니 아들의 몸 상태는 또다시 좋아지지 않았어요. 다시 예전처럼 틱 증상이 올라왔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수 있겠죠. 아들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날이 찾아오길 하루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만약 자신의 가정을 깨고 일탈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좋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걸 알게 된 순간은 이미 늦은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항상 웃음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